6월부터는 정말 다양한 정책들이 변화가 될 예정인데요. 먼저 6월 3일 이후 당선된 대통령 후보가 바로 집권을 하게 되어서 후보와 관련 공약이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6월부터 바뀌는 65세 이상 또는 노인 혜택이나 6월 달에 중요한 시니어 뉴스들을 종합해서 정리해 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대선 후보들의 기초연금, 국민연금 65세 이상 혜택들을 후보별로 종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노인에게 교통비 무료를 시행하는 지자체도 늘어나는 상황이니 해당 내용도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영상 주제를 파악하셔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원하는 주제로 넘어가셔서 보셔도 되고 처음부터 라디오처럼 끝까지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좋아요, 구독만 누르고 바로 보러 가시죠. 일단 간단한 주제로 65세 이상 시니어 분들이 요새 관심이 많은 주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옷을 입을 때 나이가 들어 보이는 색깔, 젊어 보이는 색깔, 각 4가지씩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 간단한 내용인데요. 제가 쉽고 아주 간결하고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나이 들어 보이는 색깔 4가지입니다. 시니어분들 되도록이면 피해야 하는 색깔입니다. 일단 회색 계열 옷인데요. 회색은 무채색으로 얼굴의 생기를 줄이며 피부의 주름과 칙칙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접근하기 어려운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짙은 버건디색인데요. 버건디색은 고급스럽지만 중후함을 강조하는 색입니다. 따라서 사진처럼 너무 어두운 톤으로 버건디색을 코디해서 입으시거나 하는 건 피해 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검정색을 과도하게 입으면 강한 대비 효과로 주름과 피부의 노화를 강조시킬 수 있는데요. 얼굴의 그림자를 강조하여 나이 들어 보이고 얼굴을 더 어둡게 보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갈색 계열 옷은 색상 자체가 피부의 노란기를 강조해서 피곤해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피부톤이 갈색이시라면 피해주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 카키색도 마찬가지로 피부가 칙칙해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런 색깔을 입으면 젊어 보일 수 있는데요. 4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먼저 맑은 하늘색의 경우 시원한 느낌을 주고 깔끔하고 밝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연한 핑크색을 입으면 젊어 보일 수 있는데요. 자연스러운 혈색을 더해주고 얼굴에 생기를 부여해주는 색깔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색상을 코디해 보시는 것도 추천이고요. 그리고 연한 노란빛의 옷을 입으면 밝아 보일 수 있는데요. 따뜻하고 밝은 인상을 주고 얼굴에 활기를 부여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입어보시면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연보라색도 우아한 느낌과 세련된 느낌을 둘 다 잡을 수 있는데요. 스타일리시하면서 부담이 없는 색상이라 추천합니다.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는 색상과 젊어 보이는 색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옷을 입을 때나 옷을 구매를 하실 때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옷을 입더라도 사람의 피부톤에 따라 어떻게 옷을 입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은 참고를 하되 어떤 색이든 본인과 어울리게 입으시면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대선이 불과 2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오늘은 어르신분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각 후보별 대선 공약을 정리해 봤는데요. 기초연금 차등 지급, 70만 원 지급 공약, 노령연금 감액 폐지,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주택연금 확대, 임플란트 추가 지원, 노인버스 무료 지원 등 다양한 공약이 나왔는데요. 각 후보별 공약 쉽게 한번 파악해 보시죠. 김문수 후보의 경우 기초연금, 노인버스 무료 등을 공약했는데요. 기초연금의 경우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했는데요. 소득 하위 50% 어르신 대상으로만 월 40만 원까지 단계적 인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20% 분들은 현재 받는 금액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어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겠다 공약을 했고요. 간병비 지원은 65세 이상 배우자 간병 시 월 100만 원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지원으로 노인버스 무료를 공약했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층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약했습니다. 그 외에 공공주택 특별공급 공약도 있었고요. 다양한 공약이 있었는데 표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경우 주택연금 혜택 공약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이 표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는 공시가 제한 없이 허용을 하고 다주택자도
총 공시가 20억 이하까지 가능하게 하자는 게 공약이고요. 자녀 결혼 돌봄 비용 등으로도 목돈 인출 사유가 되며 대출 한도를 최대 10억 원까지 늘리자는 게 공약입니다. 그리고 거주 요건도 현재는 해당 집에 계속 거주해야 수령 가능하지만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로 이주해도 수령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또한 부모 카드 사용액을 세액 공제하게 하는 등의 공약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연금과 의료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일단 기초연금의 경우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을 하는 현재의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 공약했습니다. 또한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겠다 공약했고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도 확대하고 보장 연령을 낮추겠다 공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개까지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은 없네요. 그리고 주치의 제도 확대, 간병비 공공부담 확대, 어르신 돌봄 국가 책임제 등을 공약했고요. 맞춤형 주택연금을 확대하고 공공신탁제도 등을 공약했습니다. 현재 보이는 표를 보시면 더 많은 내용을 보실 수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영국 후보의 경우 기초연금을 지금의 2배인 월 7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또한 무상돌봄, 무상간병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 시 30일 내로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최대 30만 원 부과됩니다. 그동안 계도 기간을 유예 연장을 해왔던 이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올해 6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어디에 신고하는지,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신고해야 하는 사례들까지 깔끔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4년간 이 정책 시행이 유예가 되면서 그동안은 신고 안 해도 과태료가 없었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신고 대상과 예외 대상을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둘 중 한 명이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됩니다. 신고 대상 계약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고요. 신고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시단위 지역 세종시와 제주시입니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주거용 건물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입니다. 예외 대상은 이렇습니다. 일단 상가 임대는 제외가 되고요. 군단위 지역은 아직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은 신고 대상 아니고요. 또한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전월세 주택 임대차 계약은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없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2025년 6월 1일 이후 전월세 계약을 하신 분들 중 30일 이내로 신고를 안 한 분들이 부과 대상입니다. 그 전에 계약하신 분들은 전월세 신고제 신고 의무 대상에는 포함은 되지만 미신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과태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2025년 6월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는데요. 과태료는 최대 30만 원으로 낮춰졌지만 그래도 신고 안 하면 내 아까운 돈이 나간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계약 금액별로 다른데요. 1억 미만 3개월 이내 미신고하면 2만 원이고요. 1년 이후 신고는 8만 원, 2년 초과 신고는 10만 원입니다. 최대 금액은 계약 금액이 5억 초과이고 미신고 기간이 2년이 넘으면 30만 원 과태료가 나오니 주의하시고요. 거짓 신고의 경우 예외 없이 100만 원 과태료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직접 방문하는 경우 주택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계약서와 함께 신고합니다. 온라인, 모바일 신고도 가능한데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도 간편 신고도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해서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가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굳이 과태료뿐만이 아니라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데요. 임차인의 경우 확정 일자를 못 받아서 전세보증금 보호를 못 받거나 나중에 임대소득 추적될 가능성이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 발생 시 불리할 수 있으니 꼭 계약서 작성 후 30일 안에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 사례들을 모아봤는데요. 서울에서 보증금 7천만 원 이상 전세 계약이다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군 단위 지역에서 월세 25만 원에 계약했다 신고 대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2025년 6월 이후 원래 계약을 갱신했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 5월 30일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6월에 신고했다 신고 의무는 있지만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계도기간 전월세 계약은 과태료 대상에서 예외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 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월세 25만 원 내다가 25년 6월 이후 월세 35만 원으로 재계약했다면 30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만 받고 신고는 안 한 경우라도 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정리하면 2021년 6월 이전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2025년 6월 이전 계약은 신고 의무는 있지만 계도기간 계약이므로 미신고 시 과태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이후 계약은 미신고 시 과태료가 나온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북은 6월부터 만 70세 노인버스 무료 정책 시행을 위한 교통카드 신청 접수를 받는데요. 만 70세 이상 경북 주민이시면 꼭 내용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북은 7월 1일부터 노인버스 전면 무료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6월부터 교통카드 신청 접수를 주민센터에서 받는 건데요. 근데 경북의 청송, 봉화, 문경, 의성, 울진의 경우 이미 노인버스 무료를 시행 중이고 상주시의 경우도 시행 예정인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몰랐던 분들은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에 이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나머지 16개 지자체가 6월부터 무임 교통카드 신청 접수를 받아서 7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울산은 75세 이상 모든 노인버스 무료를 시행하는데요. 6월 9일부터 주민센터에서 버스카드를 신청 가능하고요. 7월 1일부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울산은 7세부터 12세의 모든 아동에게 문화활동비를 지원하니 자녀분들에게 알려주시고요. 경남은 이미 75세 이상 버스 무료를 시행 중인데요. K패스와 연결해서 경남패스를 운영 중이니 몰랐던 분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도움을 받아서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서울은 현재 60세 이상 무료 치매 검진을 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완도군의 경우 65세 이상 주민은 여객선이 무료이니 참고해 주세요. 시니어분들도 좋아해주시는 트렌드 라디오의 스마트폰 배우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에 시계 표시를 더욱 크게, 완전 크게 표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렇게 상단바에 초시계를 설정하는 방법과 날짜도 바로 표시해서 오늘 날짜도 바로바로 알 수 있게 설정하는 아주 편리한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복습 한번 해주시고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보러 가시죠.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스마트폰 화면을 켜자마자 화면 가장 상단 부분에 날짜가 바로 표시가 되고 오전 오후가 표시가 된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 맨 위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시계 표시가 이렇게 초 단위까지 표시가 되는 초시계가 설정이 된 게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상단에 바로 날짜를 해두시면 날짜가 헷갈릴 때 1초 만에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고요. 초시계도 설정해두면 운동할 때 요리할 때 너무 편해지니 꼭 해보세요. 먼저 스마트폰 화면에서 플레이스토어를 찾아주세요. 우리가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할 때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하잖아요. 검색으로 플레이스토어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 앱 메뉴에서 찾으셔도 됩니다. 이 플레이스토어 앱을 찾으셨다면 터치해서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메뉴 검색창에서 굿락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리고 보시면 분홍색 굿락 앱이
보이실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 어떤 앱인지 아실 겁니다. 삼성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이 굿락 앱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받으시면 안 돼요.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들어가면 앱이 없는 분들은 저처럼 설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설치를 터치해 주시고요. 설치를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화면처럼 앱이 다 다운로드 되고 설치가 되면 열기 표시가 뜨는데요. 그러면 열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굿락 앱이 열리는데요. 여기서 다양한 설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다른 거 누를 필요 없이 맨 위 돋보기 모양을 찾아서 눌러주세요. 그러면 원하는 기능을 입력해보세요 라는 문구가 보일 겁니다. 이게 보인다면 초시계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문자로 초시계라고 검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초시계 표시라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그 초시계 표시를 눌러도 되고요. 화살표 표시를 눌러서 검색을 해도 됩니다. 둘 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퀵스타라는 메뉴가 뜨면서 초시계 기능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운데 보면 지금 설치하기가 보일 겁니다. 그걸 눌러서 설치해 주시고요. 금방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열기 메뉴가 표시가 될 건데요. 열기 메뉴를 눌러주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들어가면 퀵스타라는 영어 메뉴가 뜨고 그 밑에 보면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그 버튼을 눌러서 사용함, 파란색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냥 터치하면 됩니다. 사용함으로 바꾸셨나요? 그러면 중간에 시계 표시가 보일 겁니다. 그걸 터치해서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시계 표시를 들어가면 날짜 오전 오후 초시계 버튼이 보일 겁니다. 아무거나 원하는 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초시계 버튼을 눌러서 켜주면 앞서 말씀드렸듯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터치해서 내렸을 때 초시계가 돌아가는 표시가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동할 때, 요리할 때, 초시계가 필요할 때 너무나 편하겠죠. 필요 없다면 이 기능을 끄면 됩니다. 너무 좋은데 너무 쉬운 기능이고요. 날짜 표시를 켜시면 상단바에 날짜가 항상 표시가 됩니다. 스마트폰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날짜가 궁금할 때 달력을 찾거나 하실 텐데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화면만 보셔도 상시로 뜨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완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오전, 오후 버튼을 켜시면 시계 앞에 오전, 오후 표시가 됩니다.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너무나 편리한 기능이니 켜두시면 되고요. 만약 이런 시계 옵션 버튼이 필요 없다면 끄면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너무나 쉬운 기능들인데 아직까지 못하고 계셨다면 오늘 스마트폰 이 기능 배운 나 자신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쉽지만 오늘 새로운 것을 하나 배우신 겁니다. 그럼 다음 기능 배워보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시간 확인이실 겁니다. 보통 스마트폰을 두 번 터치해서 잠금 화면에서 시간이 지금 몇 시인지 바로 보실 텐데요. 그런데 화면 글씨가 작아서 시간 보실 때 조금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시니어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어떤 분은 기본 설정으로 이렇게나 작게 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러면 시간을 한 번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배울 스마트폰 활용법은 핸드폰 잠금하면 시계를 아주 크게 만들어주는 방법과 잠금화면에 큰 시계 화면을 포함해 날씨, 미세먼지 농도, 걸음수를 표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해두시면 정말 편해지니까 꼭 한번 해두시고요. 아주 쉬운 내용이니 천천히 따라해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스마트폰 잠금화면 시간을 이렇게 크게 설정하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스마트폰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려주세요. 손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화면 밝기 설정하는 창이 나옵니다. 이런 창이 나오셨다면 여기서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톱니바퀴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이 톱니바퀴 버튼을 눌러주시면 설정 메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설정 화면에 들어가면 다양한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위아래로 메뉴를 찾아보시면 배경화면 및 스타일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이 메뉴를 들어가 주셔야 하는데요. 핸드폰마다 메뉴 위치가 조금 다를 수가 있으니까 바로 안 나온다면 화면처럼 해당 메뉴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배경화면 및 스타일 메뉴를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두 가지 화면이 나오는데요. 왼쪽 화면이 잠금 화면입니다. 따라서
왼쪽 화면을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메뉴에 시계 부분을 터치하면 아래에 가로로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시계 화면의 글씨체를 고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본인이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골라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모서리에 있는 점을 눌러서 손가락으로 한번 당겨보세요. 그러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크기를 크게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잠금 화면에 날씨나 미세먼지 농도 아니면 오늘 걸음수를 표시하는 방법을 바로 배울 텐데요. 간단하게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시계 표시 아래에 보면 위젯이라는 작은 글씨 보이시죠? 여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원하는 화면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날씨창을 눌러보면요. 현재 온도와 날씨를 놓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화면처럼 터치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각각 터치를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미세먼지보다 오늘 얼마나 걸었는지 잠금 화면에 넣고 싶다 싶으시면 걸음수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하는 방법은 방금 눌렀던 미세먼지 창을 화면처럼 마이너스 표시를 눌러서 지워주시고요. 다시 위젯 화면에서 날씨 대신 삼성 헬스 메뉴를 찾아서 터치를 해주면요. 일일 활동 차트 메뉴가 나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오늘 걸은 걸음수가 이렇게 잠금 화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신발 표시로 되어 있는 게 오늘 걸은 걸음수고요. 그 밑에 동그란 시간 표시가 활동한 시간, 오늘 활동한 시간, 그 밑에 불꽃 표시가 오늘 소비한 칼로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잠금 화면에 시계의 크기, 오늘 날씨, 미세먼지, 걸음수 등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데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꼭 해주셔야 할 것은 오른쪽 상단에 완료를 눌러주셔야 합니다. 이 완료를 안 누르시면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완료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설정이 되었는지 한 번만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꺼진 화면을 손가락으로 빠르게 2번 터치를 해보시면 시계도 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오늘 날씨도 확인할 수가 있고 걸음수도 이렇게 나온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참 쉽죠? 스마트폰 전원 버튼을 이렇게 빠르게 5번 누르면 바로 119 신고 기능이 켜집니다. 이건 갤럭시 삼성폰이면 전원 버튼을 5번 누르면 되고 아이폰이면 측면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삼성폰 기준으로 설정 방법은 이렇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톱니바퀴 모양 설정 앱 찾아서 들어가 주시고요. 아래쪽 메뉴에 보시면 안전 및 긴급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아래쪽에 내리다 보면 있습니다. 이 메뉴를 찾아서 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긴급 SOS 메뉴를 찾아주세요. 상단 쪽에 있습니다. 그 긴급 SOS 메뉴를 찾아서 들어가면 이렇게 통화 버튼을 밀어 전화 걸기 메뉴가 파란색으로 켜져 있으면 되는 건데요. 긴급 상황에 통화 버튼을 5번 눌러서 연결된 연락처로 바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연결할 긴급 연락처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저는 119로 설정했습니다. 이 해당 메뉴를 손으로 터치해 주시면 되는데요. 들어가면 112, 119, 117 등 다양하게 가능하고 직접 입력 버튼을 누르면 본인 연결을 원하는 긴급 연락처로 연결도 가능합니다. 저는 119를 해놓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고 전원 버튼을 빠르게 5번 이상 연타하면 이렇게 119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5번이라는 횟수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빠르게 계속적으로 전원 버튼을 연타로 눌러준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통화 버튼을 옆으로 밀면 진짜 119로 연결이 됩니다. 취소를 누르면 꺼지고요. 연습만 하는 거니까 진짜로는 연결하지 마세요. 스마트폰 화면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전원 버튼을 연타하면 되기에 긴급 상황 시 빠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내가 응급 상황으로 위급하거나 기절한 상태에서 구조대가 빠르게 내 지병, 혈액형, 건강 상태, 복용량 여부를 파악해서 그에 맞는 병원으로 이송 및 빠른 대처를 할 수 있게 하는 스마트폰 기능을 설정해두는 방법인데요. 살면서 누구나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의식을 잃거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119 응급구조대가 출동해 나를
나를 구조해주고 그 후 우선적으로 지병이 있는지, 알러지, 혈액형 등 신원 파악을 먼저 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향후 응급치료 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내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황이고 주변에 지인이 없는 상황이라면 구조대원이 신원 파악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럴 경우엔 119 응급구조대는 제일 먼저 내 스마트폰을 먼저 본다고 합니다. 당연히 내 스마트폰은 잠금 상태이겠지만 스마트폰에는 잠금 상황에서도 긴급 연락처와 내 지병, 알레르기, 이름 등 신원 정보가 담긴 의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긴급 연락처 기능, 의료 정보 기능을 몰라서 내 정보를 미리 기입해두지 않기 때문에 119 응급구조대는 난감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미리 설정해 두시길 권장하는 기능인데요. 이 긴급 연락처와 내 의료 정보를 기입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설정 앱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앱 목록을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의 앱이 있을 텐데요. 이 설정 앱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메뉴를 내리시다 보면 안전 및 긴급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맨 위에 의료 정보와 긴급 연락처가 있는데요. 의료 정보에 들어가시면 내 이름, 건강상태, 알러지, 복용 중인 약, 혈액형을 입력하실 수 있으시고요. 오른쪽 맨 위 연필 표시를 통해 수정도 가능합니다. 수정하시고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잠금 화면 표시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긴급 연락처를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뒤로 가기 하셔서 긴급 연락처 메뉴를 눌러주세요. 긴급 연락처는 이렇게 그룹원 추가를 눌러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긴급하게 연락할 지인과 가족분들은 추가해 주시고요. 잠금화면 표시가 되어 있는지 체크해 두시면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이럴 경우 응급 상황 시 구조한 사람이 내 의료 정보와 신원, 긴급 연락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정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스마트폰을 보시면 이렇게 잠금 패턴이 보이고 그 밑에 보시면 긴급전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그 메뉴를 누르시면 의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서 응급구조대들이 내가 가진 지병, 알러지, 복용 중인 약, 혈액형 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긴급전화 화면에서 맨 밑에 다이얼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초록색 동그란 버튼으로 뜨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시청자님들께서 방금 전에 등록하셨던 긴급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등록하셨던 대로 그대로 뜬다면 제대로 등록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 그리고 카카오톡 채팅방 글씨 아주 크게 키우는 기능인데요. 시니어 분들이나 작은 글씨가 힘든 분들에게 너무 유용한 기능입니다.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오른쪽 맨 아래에 더보기를 누른 후 지금 화면과 같은 창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메뉴 오른쪽에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표시가 있는데 그걸 눌러주세요. 그리고 들어가면 이렇게 화면이라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맨 위에 글자 크기 글씨체 메뉴가 있는데요.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카카오톡 채팅방의 글씨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터치할수록 글씨가 크게 설정이 되고 왼쪽으로 터치할수록 글씨가 작게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뒤로 가서 카카오톡 채팅방을 켜시면 글씨가 확 커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쉽죠? 카카오톡 글씨 크기는 이렇게 조절을 하시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카카오톡 보이스피싱 막는 법 알려드릴 텐데요. 이렇게 나도 모르는 생전 처음 보는 카카오톡으로 아들, 딸, 지인 이름으로 카카오톡이 갑자기 올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주황색 표시면 그냥 무조건 피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에서 사칭이나 해외번호 가입자의 경우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건데요. 시니어분들은 아들, 딸, 지인 이름으로 이렇게 카톡이 오면 진짜 인 줄 알고 속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황색 표시로 아들, 딸 연락이 왔다면 그냥 무시하시고 화면 상단에 보이는 차단 또는 신고를 메뉴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기능이지만 모르는 시니어분들이 많으니 꼭 주변에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세력이 나 몰래 나를 친구를 등록해서 내 개인정보를 파악해 피싱을 계획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차단하는 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피싱 세력이나 스팸 광고 업자들이 나도 모르게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을 열어 나를 초대하는 수법을 사전에 완벽 차단하는 방법인데요. 카톡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 카카오톡 앱 열어주시고요. 스마트폰 화면 오른쪽 위 부분에서 톱니바퀴 버튼 눌러주시고 전체 설정을 눌러주세요. 경우에 따라서 바로 설정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정으로 넘어가면 중간에 보면 채팅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채팅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룹 채팅방 참여 설정이 보이실 건데요. 이거 대부분 회사 앱으로 설정되어 있으실 텐데요. 그걸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눌러서 노란색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설정하시면 내 친구도 아닌 사람이 갑자기 나를 채팅방으로 초대했을 때 초대자와 대화 상대를 미리 확인하여 대화를 참여할지 말지 미리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스팸 광고업자나 피싱 일당들이 갑자기 나를 채팅방으로 초대했을 때 바로 채팅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갈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욱 좋은 기능은 이렇게 초대된 상태에서 나가기를 누르면 이후로도 이 채팅방 초대는 영원히 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조건 해 놓으셔야겠죠. 따라서 미리 설정해 두시고 사전에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초대하는 것을 차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성 휴대폰 설정 한 번으로 이렇게 스팸 광고, 사기 전화를 바로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 기능 해두시면 평소에는 이렇게 파랗게 전화가 오지만 스팸 광고, 사기 전화는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어서 스팸, 사기 전화 자체를 걸러주는 기능입니다. 설정은 매우 쉬운데요. 전화 표시에 통화 버튼을 눌러 통화 앱을 켜주세요. 화면 오른쪽 위쪽의 점 3개를 누르면 설정 화면에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설정 화면을 들어가 주시고요. 이렇게 통화 설정에 들어가면 발신 번호 및 스팸 확인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이걸 눌러 활성화해주면 됩니다. 녹색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처음 설정하신 분들은 아래의 동의를 눌러주시면 바로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두시면 스팸 및 사기 전화 차단을 하거나 신고할 수가 있고요. 전화가 왔을 때 아래의 번호 차단 및 신고를 누르면 번호를 영구 차단하고 신고 또한 가능합니다. 너무 쉬운데 너무 유용한 설정이죠. 시니어 분들이라면 꼭 필수로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만약 이 설정이 안 보인다면 스마트폰을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를 해주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종에 따라 아직 안 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은 보이스피싱, 사기꾼, 보험 전화, 스팸 전화가 왔을 때 나도 모르게 당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자동 통화 녹음 기능인데요. 똑같이 통화 앱에 들어가서 점 3개를 눌러 설정에 들어가 주시고요. 이번에는 통화 녹음 메뉴를 찾아 눌러주세요. 그러면 통화 자동 녹음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손가락으로 눌러서 녹색이 되도록 변경해주면 됩니다. 참 쉽죠? 그러면 이제 통화할 때마다 모든 통화가 녹음이 되어서 상대방과 내가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기록할 수 있고요. 특히나 사기꾼, 스팸, 광고, 보험 전화를 받았을 때는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까먹고 녹음 버튼 안 누를 때가 많거든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유용한 기능을 말씀드리자면요. 스마트폰 앱에서 녹음 앱을 찾아서 눌러주세요. 검색을 하거나 앱을 잘 찾아보시면 녹음이라는 앱이 있을 겁니다. 이 녹음 앱을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통화 녹음 전체를 스마트폰이 문자로 변환해서 기록해 놓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거 설정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맨 왼쪽 위에 선 3개를 눌러주시고요. 들어가면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메뉴가 보이실 건데요. 그걸 눌러 설정에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텍스트 변환 어시스트라고 보일 건데요. 최신 기종이거나 최신 업데이트면 보일 거고요. 기종에 따라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이 텍스트 변화 어시스트 메뉴를 눌러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아래쪽 메뉴에 통화 녹음을 텍스트로 자동 변환이라고 보일 겁니다. 이걸 파란색으로 바꿔서 켜주시고요. 텍스트 변환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통화 녹음할 때마다 자동 통화 녹음 및 녹음 내용을 스마트폰이 모두 글자로 변환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AI 관련 기능이다 보니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바로 다음 기능들로 넘어가 볼 텐데요. 통화 관련 말고도 도움될 만한 보안 기능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먼저 피싱 세력이 보내는 악성 파일을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다운로드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기능인데요. 메시지 앱에 들어가 주시고요. 메시지 앱에서 맨 오른쪽이 점 3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맨 아래에 설정 메뉴가 뜨는 게 보이실 텐데요. 그 설정 메뉴를 터치해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메시지 설정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중간에 보시면 추가 설정이 보일 겁니다. 추가 설정을 찾아 들어가 주세요. 추가 설정을 들어가면 멀티미디어 메시지 메뉴가 보일 겁니다. 터치해서 들어가 주시고요. 그러면 맨 위에 자동 다운로드가 파란색으로 켜져 있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화면처럼 회색이 되게 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피싱 세력이 보내는 악성 이미지나 악성 파일을 자동으로 다운로드하는 것을 차단해주니 꼭 해보시고요. 우리가 공항이나 기차역 등 공공장소에 가면 가끔 충전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렇게 충전할 때 데이터 연결을 몰래 해서 스마트폰이 해킹돼서 좀비폰이 돼버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사례들이 많이 보이지만 한국도 조심해야겠죠.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능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설정에 들어가 주세요. 설정을 앱 메뉴에서 찾아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휴대폰 위쪽 부분을 터치한 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 내려주면 맨 오른쪽 윗부분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메뉴를 아래로 내려보면 보안 및 개인정보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찾으셨나요? 그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메뉴를 터치해서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 아래쪽에 기타 보안 설정 메뉴를 찾아서 터치해주면 되는데요. 아래쪽에 있으니 잘 찾아보시고요. 터치해서 들어가면 잠금 상태에서 USB 연결 차단이라고 있는데요. 이걸 눌러서 켜주세요. 파란색이 되면 켜진 겁니다. 이걸 누르면 말씀드렸듯 충전할 때 데이터를 몰래 연결할 수 있는데 그런 데이터 연결을 차단해주는 기능이고요. 더 정확히는 기기가 잠금 상태일 때 충전회의 다른 접근은 모두 차단해주는 기능입니다. 본인 휴대폰 충전기를 가지고 다니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급할 때는 공공장소 충전기를 쓸 수도 있으니 꼭 설정해 두시고요. 여기에 추가로 영상 뒤편에 나오는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해주시면 더욱 안전해지니 영상 뒤편도 꼭 봐주시고요. 이것까지 오늘 알려드리는 4가지 기능만 해두셔도 보이스피싱 막는데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정말 되게 쉽게 간단하게 설정만 하면 되는 거고요. 아주 효과적으로 문자 스미스피싱, 보이스피싱을 아주 강력한 보안 시스템으로 막아줍니다. 그러니 꼭 따라해보셔서 설정하시고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설정하시고 자녀, 부모님, 지인분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고요. 일단 삼성 휴대폰, 스마트폰 있으시면 준비를 해주세요. 30초만 따라하셔도 가능하니 그냥 바로 따라해서 설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시면 설정 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설정 앱을 찾아서 들어가 주세요. 못 찾겠으면은 상단에 검색할 수 있는 창이 있는데 설정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설정 앱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업데이트를 해주는 건데요. 만약 내 스마트폰이 업데이트가 최신으로 되어 있다 싶으시면 바로 영상 뒤로 넘어가셔서 보셔도 되고요. 업데이트가 최신이 아니면 영상을 보시고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 합니다.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설정 앱에 들어가셔서 업데이트 메뉴를 찾아주시거나 설정 앱 자체 검색창에 업데이트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이렇게 업데이트라고 검색을 하면 해당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 업데이트 메뉴를 눌러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휴대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상단에 업데이트 하라고 뜨기도 하고 중간에 내려보시면 메뉴에 보시면 업데이트 메뉴가 보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아무거나 편하신 대로 업데이트라는 글자를 눌러서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면 원 UI 6.0 업데이트가 보일 겁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을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는데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되도록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데이터가 많이 넉넉하시면 그냥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래 하단에 보시면 지금 설치라는 게 보이는데요. 그 지금 설치 메뉴를 누르면 스마트폰이 알아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전원이 껐다 켜졌다 하면서 업데이트가 되니 참고를 해주시고요. 요거는 조금 기다려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된 휴대폰의 경우 업데이트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셨으면 다시 스마트폰을 켜셔서 설정을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설정 앱을 찾아서 들어가시면 다양한 메뉴가 나오는데 아래로 쭉 내려보세요. 그러면 보안 및 개인정보 메뉴라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그걸 들어가 주세요. 해당 메뉴로 들어가서 내려보면 아래 부분에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이라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해당 메뉴를 눌러주세요. 여기서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을 화면처럼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오른쪽 위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사용 중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파랗게 바뀝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떤 부분이 바뀌냐 하면 근본적으로 이상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스피싱 문자가 왔을 때 내가 해당 링크를 누르던 누르지 않던 피싱 앱 자체가 설치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해줍니다. 공식적인 앱이 아니면 설치 자체를 막아주는 기능인 거죠. 이런 좋은 기능을 이렇게 간단한 설정을 통해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보이스피싱 차단 시스템을 업데이트를 한 건데요. 심지어 어떻게든 비공식적인 앱을 설치하려고 하면 출처를 알 수 없으므로 설치 자체가 불가하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리고 삼성 휴대폰에서는
보이스피싱 어플일 확률이 크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이렇게 경고 문구도 띄워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른 보이스피싱 차단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이제는 삼성 휴대폰 자체 설정만으로도 문자 스미스피싱이나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안 시스템의 추가 기능을 알려드리자면 앱 보안 활동 확인을 진행해서 이상한 앱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점검도 해주고요. 추가로 스마트폰을 충전기나 컴퓨터에 연결했을 때 악성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는 것도 막아줍니다. 또한 고급 설정으로 메시지 앱에서 악성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차단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원천적으로 공식적이지 않은 새로운 앱이 깔리는 것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해당 보안 시스템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고 보면 되고요. 특히 스마트폰에 취약한 어르신분들은 꼭 제발 설정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안 위험을 더욱 강력하게 차단하고 싶은 분들은 최대 제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보안이 많이 걱정된다면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는 기능입니다. 보안 및 개인정보 메뉴에서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을 켜주신 상태에서 아래에 보시면 최대 제한이라는 버튼이 보일 겁니다. 이 기능은 최신 스마트폰에만 있는 기능이라서 없다면 넘어가 주시고요. 이 최대 제한 기능이 있다면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기능을 켜주시면 되는데요. 정교한 사이버 공격이 우려되는 경우에 쓸 수 있는 특별 강화된 보안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켜면 휴대전화 앱을 하루에 한 번씩 검사하고 내 데이터에 접근하는 원격 제어 기능 차단, 보안이 취약한 네트워크 접속 차단, 보안 기능 없는 와이파이 연결 차단, 이상한 파일, 자동 다운로드 차단, 링크 차단, 사진 공유 시 사진 위치, 정보 삭제, 공유 앨범 차단 기능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따라서 이 모든 기능을 자동으로 활성화해서 더욱 강력한 보안 기능을 쓸 수 있는데요. 근데 만약 이 기능을 써서 불편하다 하면 다시 꺼주시면 되기에 사용자분들 성향에 따라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서라도 도와주셔서 설정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삼성전자 휴대폰이더라도 스마트폰이 조금 오래된 기기이면 업데이트가 안 돼서 설정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삼성전자 관련 직원분들이 이 영상 보신다면 오래된 삼성전자 휴대폰을 소유하신 어르신분들도 이 보안 시스템 설정할 수 있게 방법을 조금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65세 이상 노인 혜택 40가지입니다. 노후 긴급자금 대부 사업이 있는데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등의 목적으로 대출을 한다면 최고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며 5년 분할 상환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은퇴금융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은퇴 준비에 필요한 금융지식, 채관리 등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수강 지역과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65세 이상이 참여가 가능하며 일부는 60세 이상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익활동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며 하루 3시간 매월 10일 정도만 일하고 약 29만 원 수당을 받을 수 있고요.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하루 3시간 매월 20일 정도만 일하고 약 60에서 7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주휴수당, 연차수당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의 경우 만족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그렇기에 소득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기초연금 소득 기준을 책정할 때도 한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 신청 날짜가 발표가 되면 꼭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보통 노인 일자리는 주로 매년 12월 전후로 신청을 받으며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수시로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등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등 다양한 노인 일자리가 추가로 모집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일자리들은 제가 나올 때마다 영상으로 만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사항은 제가 우연히 담배꽁초 줍는 노인 일자리 하시는 어르신을 봤는데요. 어르신께서 너무 성실히 일을 하시는데 담배꽁초가 너무 길거리에 많아서 짧은 집게로 줍는 게 굉장히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분들의 허리 건강을 위해서 청소하기 좀 더 좋은 도구들이 지급되기를 건의를 해봅니다. 일곱 번째는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 스마트폰 앱 사용법, 키오스크 이용법 등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디지털 배움터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KTX 앱 사용법, 식당 키오스크 사용법 등을 그 즉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실제 키오스크와 유사해서 한번 들어가셔서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배우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요새 키오스크가 너무 많아져서 식당이나 카페에 가시면 당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이트를 통해서 차분히 연습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 등을 통해 교육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치매검진 지원이 있습니다. 치매가 의심되어 조기검사가 필요한 경우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가 있고요. 저소득 어르신의 경우 진단 감별 검사비 일부를 지원받기도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지역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도 있는데요. 치매 진단을 받고 각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들은 치매 진료비와 약제비 중 본인 부담금을 월 3만 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열 번째는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눈검진과 눈수술 지원입니다. 안검진의 경우 저소득층 우선 지원을 하며 보건소에서 신청 후 검사를 받을 수가 있고요. 백내장, 망막질환 등 눈 수술이 필요한 경우 본인 부담금의 하나여서 전액 지급이 되는데요. 비급여 등은 제외가 되니 유의를 하시고요. 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 가족 어르신이 지원이 됩니다. 신청은 보건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노인 틀니 지원이 있는데요. 완전 틀니 또는 부분 틀니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으로 판단이 되면 본인 부담률이 70% 할인 지원이 되고요. 소득에 따라 그 이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은 치과에서 하시면 되고요. 11번째는 노인치과 임플란트 지원이 가능한데요. 본인 부담률 할인을 70% 이상 해주면서 평생 2개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까지는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근데 2025년에는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르코니아 임플란트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게 가격이 비싸서 그동안 정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철만 임플란트 적용이 되었는데 올해 2월부터 지르코니아 임플란트도 정부가 지원해주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르코니아는 치아색과 아주 유사해서 미적 효과가 뛰어나기도 하고 요새는 일반 보철만큼 소재가 단단해져서 많이들 찾는다고 하는데요. 정부 지원이 결정난 만큼 가격 등을 비교해 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임플란트 소재를 골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혜택 신청은 치과에서 가능합니다. 부분 틀니를 지원받는 경우라도 임플란트 지원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틀니나 임플란트의 경우 지자체 지원이 추가로 있을 수 있으니 치료받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2번째는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저소득층 위주로 본인 분담금 무릎 한쪽당 120만 원을 지원받고요. 노인의료 나눔재단에 문의하시고 수술 받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지역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째는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폐렴구균, 독감 예방주사를 지원하고요. 여기에 추가로 코로나 예방주사도 지원합니다. 폐렴구균은 평생 1회, 독감 예방주사와 코로나는 매년 1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새 독감이 미친듯이 유행이라 몰라서 아직 예방접종을 안 맞으신 분들은 꼭 맞으시고요. 보건소 문의하시거나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걸리면 심각한 고통을 동반한다는 대상포진 예방주사 지원 혜택이 있는데요. 일단 전국 지원은 현재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번 정부의 공약이긴 했는데 추진이 현재 어려운 상태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들 일부가 어르신분들만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꽤 많은 지자체가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꼭 지자체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접종 또는 일부 지원이 되고요.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라서 미리 확인을 안 하시면 마감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15번째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노인 돌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가사일이나 외출 동행 등을 인력 파견해서 도와주는 일인데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 그 대상입니다. 모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과 고동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이 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고요. 16번째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정책은 쉽게 말해서 집에 응급호출기 등 응급 알림벨을 설치해서 사고 등이 일어났을 경우 그 즉시 119에 신고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보통 독거노인 또는 노인 2인 가구, 조선가구, 장애인 등 지원 기준이 따로 있으니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고요. 화면을 보시면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등 첨단 기기들을 설치해서 어르신분들의 안전을 지켜준다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지만 노인학대 피해 상담 서비스 및 일시보호 서비스가 있는데요. 일단 상담 전화번호 등을 적어두시고 만약 주변에 이런 일이 있다면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18번째는 교통비 지원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철도요금 30% 감면, 통근열차 50% 감면이 있습니다. 하늘길을 이용하는 여객기 또한 할인이 되는데요. 대한항공 항공료는 10% 감면, 바닷길을 이용하는
여객선의 경우 20% 감면이 있습니다. 일단 항공료 감면은 저가 항공들이 많아서 요금을 비교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여객선 감면 또한 현재 지자체에서 지원을 더 크게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자체 지원을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차요금 지원의 경우 더 많은 지원과 더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영상 말미에 전국 지자체 노인버스비 지원과 함께 제대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9번째는 문화활동비 지원이 있는데요. 각종 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국악원, 공연장 등은 무료 입장 또는 50% 할인이 있습니다. 신분증 꼭 챙기고 다니시고요. 제가 모바일 신분증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발급을 해두시면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20번째는 영화관 관람 지원이 있는데요. 요새 영화값 진짜 비쌉니다. 15,000원 전후인데요. 어르신들의 경우 65세 이상이면 경로 우대를 받아서 보통 영화관에 따라서 2D와 3D 영화의 경우 7,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서 관람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만 요금은 영화관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의 날로 CGV 기준 경로 우대 금액 6,000원에 볼 수가 있고요. 통신사 VIP 멤버십이 있는 분들은 경로 우대가 아니더라도 1년에 3회 이상 영화를 무료로 보실 수가 있으니 본인의 통신사 멤버십을 확인 후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종로 낙원상가에 허리우드 극장이라고 실버 영화관이 있는데요. 55세 이상이면 동반 고객도 인당 2,000원에 옛날 영화들을 관람할 수 있다고 하니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할인이 있는데요. 소득재산 요건 만족 시 최대 30% 할인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2번째는 통신요금 50% 감면이 있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면 최대 12,000원까지 감면이 됩니다. 신청은 기초연금 신청 시 주민센터에 동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신청 방법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니어 요금제 혜택이 있는데요. 각 통신사별로 시니어 요금제가 있습니다. 일반 요금제에 비해서 데이터도 더 많은 편이면서도 저렴한 편이니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선택 약정 시 월 3만원대의 이용이 가능하며 기초연금 수급자는 추가 할인이 됩니다. 5G 요금제의 경우 혜택이 더 좋은 편이지만 단말기를 5G 지원 스마트폰을 써야 하니 휴대폰 교체를 하신다면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니어 요금제 종합 정리편이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알뜰폰 시니어 요금제를 쓰시면 좀 더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한데요. KB 리브 모바일의 경우 저렴한 시니어 요금제를 제공하며 추가로 나눔 할인을 통해 최대 50%월 12,000원까지 할인해준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알뜰폰 업체에서 시니어 요금제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저렴한 알뜰폰을 이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수선 비용 또한 65세 이상은 주거 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50만원 더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를 해주시고요. 26번째는 저소득 복지 혜택이 있는데요. 현재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 중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자 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이 정말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혹시나 본인 생활이 어려우신데 관련 지원금을 아직 신청을 안 했다면 꼭 한번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27번째는 각종 고령자 임대주택 혜택이 있는데요. 행복주택 조건에 부합을 하거나 고령자 매입 임대주택 조건에 부합을 하면 공공임대 신청이 가능한 자격이 주어지며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노부모 부양으로 임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과 함께 건설이 되는 고령자 복지주택 또한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정부는 노인 복지주택 부양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제가 따로 정리해둔 내용이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봐보시고요. 28번째는 고혈압 당뇨 관련 지원이 3가지가 있는데요.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신청을 하면 65세 이상은 진료비, 약제비 지원을 매월 받을 수 있는데요. 시범사업이라서 시범사업 지역에서만 진행합니다. 진료비는 1,500원 지원, 약제비는 질환별로 2,000원 지원을 해주는데 고혈압 당뇨병 모두 진료받는 경우는 최대 4,000원을 지원받아 총 5,500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매월 지원을 받는다면 1년에 66,0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따라서 시범 지역을 확인해 주시고 시범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이 정책 무조건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니어분들이라면 고혈압이나 당뇨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정책입니다.
보통은 대부분 몰라서 혜택 자체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기에 꼭 시범지역 체크해 보시고요. 신청은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해 보시고 신청 기간을 안내받아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통은 거주지 고혈압 당뇨병 등록센터에서 신청을 하고 지원을 받습니다. 또 다른 고혈압 당뇨병 지원으로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가 가능한데요. 해당 사업은 나이에 관계없이 고혈압 당뇨병 질환이 있으면 참여가 가능한 사업으로 동네 의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을 신청하면 고혈압 당뇨병 검사료, 재진 진찰료 등 본인 부담률을 30%에서 20%로 경감해 줍니다. 해당 정책의 주요 목적은 개인별 고혈압 당뇨병 관리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는 것에 있고요. 체계적인 당뇨병 고혈압 관리를 병원에서 돕도록 하고 개인별 질환에 맞는 생활습관가에선 교육 상담을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메신저를 통해 건강 상태를 입력하면 의원에서 확인해 모니터링해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연 8만 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져서 받을 수만 있다면 무조건 신청하셔야 하는 정부 정책인데요. 신청은 보통 동네 의원에서 하면 되는데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최근에 시범사업이 전국사업으로 바뀌어서 보통은 동네 의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국가기관은 홍보하고 있으나 제가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 참여하는 동네 의원을 검색 후 가보시는 게 더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여를 안 하는 동네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말씀드리니 해당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매년 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제도가 있는데요. 동네 의원에서 1차 의료 만성 질환 관리를 신청하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최대 8만 원을 받아 병원에서 결제할 수 있는데요. 관리를 하면 포인트를 주는 제도로 참여 신청만 해도 5,000포인트를 받으며 걸음수, 혈압 및 혈당 측정 등을 통해 1년간 최대 8만 원을 지급합니다. 포인트 사용처는 지정 온라인 쇼핑몰이나 전국 의원에서 진료비 결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신청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시니어 등을 위해 공단 지사 방문 신청 또는 팩스 신청, 참여 의원에서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 이 정책은 전국적인 정책으로 웬만하면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귀찮더라도 조건만 맞다면 무조건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포인트 사용의 경우 체크카드를 발급해서 동네 의원 진료비 등을 결제할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번째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어르신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와서 거동을 돕고 가사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장기요양보험제도인데요. 요양보호사 파견비의 85% 이상 국가 지원이 이루어지며 매년 복지연구 16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아무나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며 신청 요건이 있기에 건강보험공단과 상담 후 신청을 해보셔야 하고요. 요새는 신청하더라도 선정이 점점 쉽지 않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꼼꼼히 미를 하셔서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유공자를 위한 제도가 있는데요.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65세 이상이면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가 되고요. 참전명예수당이나 생계지원금의 대상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32번째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있는데요. 지자체별로 운영이 되어서 서비스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르신 안마 비용 지원, 노인 맞춤형 운동, 그리고 여행 지원, 정신건강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만 신청 조건들이 있으니 신청 조건에 부합해야 하고요. 비용으로 따졌을 때 안마 비용이나 정신건강 지원 사업은 꽤나 큰 비용을 지원을 하지만 극히 소수 인원들만 선정이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 기간에 신청을 일단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신청 기간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보통은 연말 연초 아니면은 7, 8월 전후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33번째는 각종 건강검진 지원이 있습니다. 각 연령이 도래할 때마다 골다공증 검사라든지 정신건강검사, 인지기능, 노인 신체검사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제도가 있는데요. 55세 이상이면 참여가 가능하며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어르신이 대상인데요. 아시다시피 공시가격은 현재 시가가 아닙니다. 정부가 정해둔 공시가격이 따로 있기에 그 가격 기준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그리고 보통은 현재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시가보다는 낮게 형성이 됩니다.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것인데요. 사람마다 연금 효과가 다를 수가 있으니 관련 상담을 해보시고 집을 유지하는 게 나을지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게 나을지를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능하고요. 35번째는 어르신분들 가족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기준에는 70세 이상 부양 직계가족이 있다면 소득 조건만 충족한다면 그에 준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6번째는 결핵 무료 검진이 있는데요. 65세 이상이면 질병청에 송부하는 보건소 무료 결핵 검진을 매년 1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문의하셔서 매년 1회 결핵 검진을 꼭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결핵이 없어진 줄 아셨겠지만 현재 결핵은 조용히 기승을 하고 있으며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분들에게 제일 위험한 게 폐질환이잖아요. 그래서 결핵은 어르신분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때 내년에도 결핵검진, 무료검진은 꼭 한번 보건소에서 받아보시고요. 예산이 소진이 되면 받을 수 없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